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오늘장 랭킹5의 뉴 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뭐 믿음이 벌써부터 팍팍 가는데 네. 5가지 열어보면서 대표님이 시장에 가진 어떤 뷰 공개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다시 성장주의 시간인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성장 섹터의 강세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불거져서 그런지 연준이 대표님 빅스텝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 3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면서 다시 좀 소외받았던 성장 섹터가 계속 반짝이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로 형성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분위기일지 지금 성장주의 강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벌써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3월이 오고 3월은 아무래도 1년 분기에 대한 실적이 결산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예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3월은 그만큼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많을 정도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도가 쏠리면서 이제 가치주보다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관련돼서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실적을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유보한 그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나 아니면 4차 산업, 아니면 반도체, IT 기업 쪽으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세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장주들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는 점을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낙폭과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올라서는 2차 전지주의 연속성도 기대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실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서 지금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지정한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화 이러한 뭐 대외적 변수를 아예 무시하고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환경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짧게 보고 만약에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일부 현금화하는 게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베스트 투자 전략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안정적으로 시세를 챙기면서 좀 시장이 불안정한 요소가 사라졌을 때 좀 본격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돼서 연준의 포지션도 또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후에 전략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동시에 성장주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분석들 속에 금융주는 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단단해서 이쪽으로 포트 비중을 많이 넓히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대표님 좋으실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뭐 뿌렸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서 이거 조절이 필요한 건데, 인플레이션 조절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인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뭐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쪽에서는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먼저 챙기시고, 아무래도 비중이 크신 분들은 현금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달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보고 대응하도 늦지 않다. 일단은 수익권이라면 현금화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인플레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플레 때문에 우려가 많긴 한데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연동해서 오르는 종목은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대안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가 꼭지겠지 하고 안 들어갔다가 또 여기가 가고 하니까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제유가가 100달러 위에 이제 2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주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어떤 전략을 추천하실까요? 지금 아무래도 원유뿐만이 아니라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맞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뭐 3천만 이제 비추를 언급이 계속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유가가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이 전략 네. 비축률을 방출하면은 네. 유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또 이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가 1,900만 배럴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어서 3천만 배럴을 좀 비축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에는 크게 조정을 나타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크게 빠르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소비에 대한 좀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반대적으로 여기에서 좀 소비가 쏠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 소비 쪽으로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이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괜찮다라는 게 대표님의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 뭐 이미 너무 랠리가 나왔던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한번 나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조정 구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카테고리가 여럿입니다. 뭐 정책적 모멘텀을 받고 있는 뭐 풍력도 있고 원전, 뭐 태양광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신지요? 지금으로서는 유가가 좀 가장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소재 쪽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만 지금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역시 곡물 가격 상승이라서 러시아 리스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대체 수요다 해서 뭐 수산물 관련주가 오르는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 쪽의 리스크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실푸드 붙은 종목들 강하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지금 오후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지금은 유효할까요? 근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좀 필수적인 이제 대체적인 대표적 맞습니다. 식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대체재로 언급이 되면서 수산 쪽에 좀 수요가 급등할 수 있을 거라는 랠리가 생기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프리카 이제 돼지열병이 나타났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제 좀 이슈 때문에 돼지에 대한 공급이 우려가 되면서 여기에 대체 품목으로 닭고기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또 거기 다른 대체재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그 수급을 빼앗아가면서 계속 랠리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곡물과 마찬가지로 수산물에 대한 대체재가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 수산물 말고도 다른 대체재가 나오면서 이벤트성 수급으로 변동폭이 계속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재를 좀 뒤늦게 추종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이슈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 필요식품인 곡물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견조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뒤늦게 좀 대체재를 찾기보다는 곡물 쪽으로 좀 공략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곡물 관련주도 원자재 가격의 연동에서 테마로 형성이 돼서 워낙 강하게 랠리를 펼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적까지 이어지는 수혜 종목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같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곡물 전반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합니까? 여기도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분명히 이러한 시기에도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적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할 거고요. 아무래도 곡물 관련해서 직접적인 뭐 농업 관련주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성장세는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서 실적 체크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곡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넘어가서 수출주 전반을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리스크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뭐 리스크 많이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자동차주에 더 혹독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정한 리스크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라는 식의 이제 반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멈췄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좀 공장도 가동을 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하면서 공급도 받으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협정이 아직까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면은 우려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크게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러한 테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야 하는 섹터로 꼽는 게 자동차고, 대표님. 네. 많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신 섹터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자동차인데 더 내려야지 가격적인 메리트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쭉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고 밸류에이션이 좋더라도 네. 지정한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시적 환경을 무시하고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긴 호흡으로 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기회적 비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요소들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투자의 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악재성 재료가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FDPR이라는 이 규제를 실시를 미국 쪽에서 했는데, 한국은 동맹국 중에 제외가 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선,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봐서요. 이게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가늠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네. 공급을 하면서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뭐 자동차 쪽만 생각을 하면은, 아니면 전체적인 수출만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와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까지 영향을 생각한다면 무시 못할 상황이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 있는 이슈라서, 좀 여기에 대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고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상시 체크를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정리를 하면 자동차, 대형 섹터, 그리고 반도체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출주 커버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쪽이 있고요. 그리고 NFT, 오전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가, 대표님, 가상화폐 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안전자산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에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짙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중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테크에 대한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NFT 뭐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면서 여기에 대한 상승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꼬집어 주신다면 거래소와 연동해서 수익이 기대되는 섹터,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뭐 다른 엔터나 게임과도 모멘텀이 있는 NFT가 좋을까요? 지금으로는 NFT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네. 좀 더 수요가 빨리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서 투자 아이디어 잡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5개 저희가 이슈 가운데서 원픽 선정해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5개 저희가 봤습니다. 가장
가장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 어떤 이슈에서 나왔을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장 폐지의 시즌이 오면서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네.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좀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발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인탑스 종목을 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눌리면서 빠질 수 있는 우려를 생각을 하면서 손절가는 33,300원 정도를 잡고 이제 목표가는 36,200원을 잡으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